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 설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설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일단 그 내용이 뭔지 순서를 보시면 일단 배식 설계, 이제 나무를, 수목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식생, 기능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구조물은 어떻게 설계할지, 혹은 포장은 어떻게 설계할지, 또 하나 조경 시설물 설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식 설계입니다. 자, 우리 배식 설계는 크게 정형식과 자연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조경사 할 때, 조경 양식을 배우실 때 정형식과 자연식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을 하실 건데, 특히 정형식 식재할 때는 그 배식 방법이 무엇인가 요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정형식 배식에는요, 식재에는 단식, 대식, 열식, 교식제, 집단식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첫 글자만 따서 단대, 열교집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형식 배식 방법이 아닌 것은, 정형식 배식 방법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첫 글자만 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식 설계에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단식은요, 독립식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큰 나무, 멋진 나무 이런 나무를 보면은 입구에 혹은 마을 초입에 이렇게 나무를 한 그루만 되게 멋있는 나무를 그 마을을 상징한다거나 그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를 엄청 크게 예쁜 나무를 상징적으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방법을 우리는 단식, 독립식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 보시면 나무 하나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단식, 독립식재를 설명하는 거고요. 대식은 대칭해서 식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칭 식재. 이런 경우에는 같은 수종을 같은 크기의 규격도 비슷한 것을 입구 양쪽에 혹은 우리 왜 그 기념식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건물 입구에 뭐 어느 공원의 입구에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나무를 대칭으로 식재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나무 두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식은요. 우리 여러분들 가로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종의 같은 크기를 일렬로 쭉 심어 놓은 것을 우리는 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식하면 가로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교식제인데요. 교식제는 이 열식을 2줄로 심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식을 2줄로. 자,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윗줄에는 3줄을, 앞줄에는 2줄을, 혹은 뒷줄에는 10줄을, 앞줄에는 9줄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식재한 것을 우리는 교호식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식재는 이걸 덩어리로 식재한 것을 우리는 집단식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식재는요, 이거는 지금 정형식재를 설명한 겁니다. 정형식 식재를. 자, 그렇다면 자연식은 뭐냐? 자연식은 이거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거나 혹은 뭔가 중간에 대칭을 이루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강한 축선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라면 자연식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식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식 정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부등변 삼각형 식재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큰 나무와 중간 나무와 작은 나무를 약간 어슷어슷하게 배치를 일렬상에다 놓지 않은 식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에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큰 나무에 작은 나무를 붙이고 중간 나무를 좀 떨어뜨려서 식재하시면 이렇게
비대칭 삼각형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는 부등변 삼각형 식재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도면을 그리시게 되면 소나무 군식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등변 삼각형 식재를 하시도록 저는 권합니다. 그게 이제 소나무 군식의 멋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등변 삼각형 식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식재라고 나와 있는 것은 부등변 삼각형 그 식재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임의식재라고 합니다. 맘대로 심은 것이 아니라 부등변 삼각형이 연속해서 심어진 것을 우리는 임의식재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당연히 자연식 식재에도 문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정형식 식재의 이 단대열교집을 반드시 첫 글자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식생설계인데요. 식생설계는 조금 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식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능식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식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으로 이 나무를 심느냐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가로수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요. 열식으로 했다 그랬죠. 자, 이것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가로수 식재의 기능. 그늘을 주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능식재 혹은 식생 설계 기준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식생에 대해서는 크게 식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조절 기능을 공간 조절과 경관 조절과 환경 조절로 나눕니다. 자, 공간 조절에는 표에 나와 있죠. 경계식재와 유도식재가 있습니다. 경계식재라는 것은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특징이 지엽이 치밀한 그런 수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지 경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도식재라는 거는 방향성을 유도해 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길이 좁아집니다. 이쪽은 쭉 가는 길입니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유도식재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징에 보시면 수관이 커서 캐노피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 입구에 쭉 길을 왕벚나무로 예를 들어서 쭉 심어줬다 그러면 그것도 유도식재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터널 느낌이 나게 해준다. 이런 걸 우리는 유도식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경관 조절에 있는 지표식재, 경관식재, 차폐식재는요. 지표식재는 지표라는 거는 자, 이거는 제가 금방 기능식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지표라는 거는 그것을 대표하는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배식설계에서 설명드린 독립수, 단식의 경우가 이 지표식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관식재는요. 말 그대로 경관을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는 식재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꽃과 열매 혹은 수필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식재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영이 좀 단정한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차폐식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도면 그리시게 되면 이 차폐식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차폐식재는 말 그대로 뭔가를 가리는 식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뭔가를 가리려면 상록수인 것이 유리하겠죠. 또 하나 지하부까지, 그러니까 그 지하고가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안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밑까지도 같이 발달한 나무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까지가 말라 죽지 않는 상록수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기능식재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특징과 적용 수종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에 우리 조경 재료 설명할 때 그때 그 연결되는 이야기를 아마 제가 계속 할 건데요. 그 내용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 조절에 해당하는 기능식재인데요. 초반부에 제가 녹음식재,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을 텐데요. 녹음식재는 일단 지하고가 높아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사람한테 그늘이 지어지지 않겠죠. 또 너무 커도 안 되겠죠. 어쨌든 사람 머리가 닿지 않는, 가지가 사람 머리가 닿지 않는 지하고가 적어도 2m 정도 되는 낙엽 한렵수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나무 여기 책에 나와 있죠. 그 적용 수종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방풍방설 또는 방음, 방화식재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뭔가를 방지하는 막아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풍이나 방설은요, 여기 보시면 지엽이 치밀하고 또는 똑같아요. 지하고가, 그러니까 아래까지가 말라 죽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바람을 막아주는 거니까요. 자, 방풍 같은 경우는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얘를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풍식재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보호가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방풍식재를 하는 겁니다. 특히 해변가 주변에 보면 이런 방풍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구실잡밥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음은요. 데시벨, 소리를 조금 막아주는 거죠. 고속도로 주변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그 소음을 약간 방지해주는, 완화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완충식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걸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화식재는요. 우리가 불에 타지 않게 불을 방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나무는 불에 잘 타죠. 그래서 이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번지지 않게 조금 지연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불이 안 타는 것이 아니고 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불이 올라간단 말이죠. 위에까지. 아니면 이쪽에서 불이 나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를 막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지연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수종이 아웨나무입니다. 아웨나무는요. 불에 타면 그 잎이 약간 도톰한데 약간 거품이 납니다. 그러면서 불이 막 확 번지는 것을 살짝 지연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웨나무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지피식재인데요. 지표는 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라면 지피는 땅을 피복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땅을 피복하는 거니까 키가 크지 않겠죠. 그래서 키가 작은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년생인 게 좋겠죠. 봄, 여름, 가을은 피복했는데 겨울에는 피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지피식물로 조금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년생이면서 상록인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잔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메메립지 식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메메립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일단 첫 번째는 내염성입니다. 바닷가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바닷바람이나 혹은 내조성 뭐 이런 것들이 강한 식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보통 우리 노간주 나무 많이 사용합니다. 노간주 나무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 노간주 나무가 내염성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문제에 나오는 것이 모래에서도 잘 자라는 뭐 이런 나무 있어요. 순비기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변가 모래에서도 자라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침식지 및 사면식재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절개지가 생기죠. 절개지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서 이제 토사가 유출되거나 아니면은 그 땅이 아무래도 이렇게 된 것을 탁 잘라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노출되고 흙이 막 흘러내려오겠죠. 비 오거나 이러면. 그래서 얘를 확 잡아주기 위해서 식물을 식재하는데 아무래도 이 공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척박하고 경사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 보시면 벌로랑이나 구절초, 참쌀이, 비수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네, 요게 이제 기능식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식재 기반 조성 기준이라 그래갖고 토심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 금방 기능 식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이 식물들이, 이 수종들이 어느 정도의 토심에서 자랄 수 있냐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는 문제에 굉장히 많이 이게 거론되어지는 겁니다. 토심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표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자, 잔디 및 초본, 혹은 소간목, 대간목, 천근성, 그 다음에 신근성 교목의 이제 토심입니다.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저는 외우실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15, 30, 45, 60, 90 적습니다. 자, 15씩 늘어나죠. 여기서만 30이지만. 자, 얘가 지피 초화, 소간목, 대간목, 청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생존토심입니다. 생존토심이고요. 얘가 이 생존이라는 거는 이제 겨우 사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육토심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심. 얘는 요게 이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30, 45, 60, 90, 150입니다. 자, 이 토심은 자연 토양일 때의 토심입니다. 자, 자연 토양일 때는 이 토심을 유지해 주는 곳이 좋다. 자연 토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뭐 우리 마사토나 흙 조경용 토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토일 때는 어떨까? 인공토양일 때. 자, 인공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펄라이트라든지 뭐 피트모스, 버미큘라이트를 이런 것을 우리는 인공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공토로 조성할 때는 또 조금 달라요. 10, 20, 30, 40, 60 아니면 30에서 얘 두 개는 다 60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인공토양일 때랑 자연토양일 때의 토심이 좀 다르죠.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자연토양일 때의 토심과 인공토양일 때의 토심을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이 토심 얘기를 할 때 학생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옥상 조경을 하거나 혹은 실내 조경을 하거나 또는 화단을 꾸밀 때 이 토심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양목이나 철쭉 같은 관목을 소관목을 식재한다 그러면 토심을 30cm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목련이든 단풍이든 조금 큰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토심을 적어도 90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무가 산다. 토심을 한 3, 40밖에 안 해놓고 목련을 심은 다음에 나무가 왜 이렇게 잘 안 크지?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나무가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우리가 그래도 조경을 배운다 그러면 요 정도는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심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시험이 아니라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토심에 대해서도 알아봐서 식생 설계는 어떻게 하냐, 기능 식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토심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나무를 식재하는 간격이나 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기능 식재랑 토심을 알아봤다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얼만큼 심어야 될까? 혹은 내가 1제곱미터야 혹은 몇 평에 나무를 심을 건데 어느 정도의 밀도로 심어야 하는가 그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책에 보시면 6m 간격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로수 식재일 때는 6에서 8m 정도로 간격을 합니다. 일반 공원에서 혹은 내가 주택정원에서 한다면 그 간격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가로수의 경우는 6에서 8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공원이나 이런 곳에는 한 3m 간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목 간격은 그렇다 치고 관목의 경우는 그럼 어떠냐? 관목은 솔직히 한 주씩 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덩어리로 군식으로 심는데 이거는 그러면 면적당 몇 주를 심느냐 고민을 하시게 될 건데요. 여기 책에 보시면 제곱미터당 4주에서 5주, 뭐 조립대는 제곱미터당 10본, 맹문동은 20에서 3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계 기준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꼭 이렇게 한다는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나중에 도면을 그리시게 되면 관목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10주 정도를 심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관목은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H 0.3 W 0.3 이런 식으로 W가 나와 있어요. 와이드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와이드에 따라서 식재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0.3 정도면 현장에서는 한 16주 뭐 이렇게 15주에 16주 심기도 합니다. 그러면 0.4는 어떠냐? 그거는 한 9주 정도 이렇게 심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도면 그리실 때는 10주 뭐 이거는 내가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관목 식재는 그럼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하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실기할 때 배우실 텐데요. 나무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관목이니까요. 그러면 이 간격과 이 간격 사이가 보통 20에서 30cm 정도로 보통 간격을 둡니다. 그래서 수관이 살짝 겹쳐질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면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와이드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간격은 20에서 30cm 정도로 한다는 걸 개념을 알고 계시면 계산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조물 설계 기준입니다.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계단, 그 다음에 경사로 혹은 플랜터나 수경시설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계단은 그러면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림 보시면요. 단 너비와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단 높이라고 하고 얘를 단 너비라고 하죠. 여기 지금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EH 플러스 B는 60에서 65cm가 일반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H를 우리가 15라고 칩시다. 15라고 칩시다. 그러면 EH니까 30이 되겠죠. 얘가 15cm라고 봅시다. 3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B는 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B는 30이나 혹은 35가 되겠죠. 그래야 뒤에 게 60에서 6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15cm일 때 단 너비는 약 30cm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높이를 주고 단 너비를 구한다거나 단 너비를 주고 높이를 구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공식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또 문제 풀이에서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공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은 30에서, 제가 괜히 지웠네요. 자, 계단은 이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각도가 30도 정도가 적당하다. 이 기울기가 이 각도가 크면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보면 엄청 가파른 계단 있잖아요.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조경 설계 기준입니다. 조경 설계 기준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계단의 그 물매는 한 30도에서 35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계단을 그럼 언제 계단을 만들 것인가? 3번 보시면 원로의 경사가 15% 이상이 되면은 계단을 설치한다. 자, 요게 한 요 정도 평지가 약간의 경사일 경우에는 그냥 약간 구릉지처럼 경사가 살짝 있는 정도로 놔두는데 이게 15% 이상이 되면 계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2단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라 그 말입니다. 너무 경사가 지게 두지 않는다. 너무 경사가 지면 이제 너무 가파르면
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단참은요, 만약에 이 계단의 높이가 3m가 넘으면, 자, 이렇게 계단이 쭉 가는데, 만약에 너무 높아요. 그러면 계단참을 두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잠깐 멈추어서 쉴 수 있는 계단참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계단이 총 높이가 3m 넘을 때 중간에 이제 계단참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예전에 육교 같은 거 보면 계단이 계속 계단으로만 돼 있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계단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건축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경사로 램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유모차를 계단 옆에 경사된 곳을 유모차가 계단을 못 가잖아요. 혹은 휠체어가 계단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약자들을 위한 얕은 경사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건 이제 평면도예요. 여기 옆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 한 4단이나 5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1.0으로 1m가 높은 곳에 경사가 있는 곳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계단 옆에 뭘 설치하냐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렇게 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이거를 우리는 램프 혹은 경사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요, 경사가 너무 급하면 휠체어나 유모차가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8% 정도로 이 경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너비가 계단 너비보다 훨씬 넓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8% 이내로 하되 8% 이상이 되면 중간에 이 난간을 설치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은 플랜터인데요. 이 플랜터를 명칭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식수대, 화분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플랜터 하면은 좀 알 것 같은데 식수대라고 하면은 이제 순간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물 마시는 곳을 항상 식수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경에서는 식수가 나무를 심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경에서의 물 마시는 곳은 음수대입니다. 음수대 혹은 음수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도면 그릴 때 식수대를 뭐 몇 개 설치하시오 했는데 다 음수전을 그리신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조경에서의 식수대는 나무를 심는 곳, 플랜터와 같은 거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랜터는요. 좀 전에 제가 식생 설계할 때 토심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토심에 맞게 설계를 해주는데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플랜터를 설치할 때는 토심보다 5cm 정도 높게 설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요렇게 화분대를 만들었어요. 화분대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지면입니다. 여기가 지엘이에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담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흙을 담고 나무를 심을 건데 이 차이가 5cm 정도는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흙이 넘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랜터는 토심보다 5cm 높게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도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수경시설인데요. 수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로 된 것, 물과 관련된 시설물이라고 보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못, 분수, 벽천, 그 외에도 도섭지, 요즘 도섭지 많이 나오는데 도섭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천,
또는 뭐 캐스케이드 이런 게 다 수경 시설입니다. 자, 연못은 일반적으로 정원 면적 전체 면적의 9분의 1 이하로 한다. 이건 제가 여기 설계 기준이 나오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설계 기준입니다. 설계 기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이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소 면적은 적어도 1.5 제곱미터로 하는 것이 모양이 괜찮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벽천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벽이 있으면 벽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서 수반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는 거를 우리는 벽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수경시설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분수. 분수는 이런 물이 있는 곳에 물을 가두고 여기다 노즐에다가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분수겠죠. 자, 이 분수 노즐의 높이는 수반의 너비는 이 높이에 몇 배여야 되냐면 2배 또는 4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H로 얘기하면 얘는 2H 이상이어야 한다. 왜? 분수가 물이 밖으로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밖으로 얘가 이렇게 나가면은 밖에 물이 흥건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반의 크기는 이 높이의 2배 이상인 것이 좋다. 수심은 보통 35에서 60 정도로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경시설의 경우, 연못이던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60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무난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60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섭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심이 그런 거는 이제 지정을 해줄 겁니다. 뭐 30cm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포장 설계 기준인데요. 바닥 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러니까 인도에 가시면 이제 차도와 보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차도는 보통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으로 많이 돼 있죠. 인도는 뭐로 돼 있나요? 인터로킹, 우리 뭐 보도블럭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블럭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포장 재료의 조건인데요. 우리가 이게 걸어 다닐 때 보행감이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 포장지는 굉장히 좁지 않아요. 넓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경제적이거나 시공이 괜찮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미끄럽거나 너무 눈부심이 생기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유의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길을 걷다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흘러나가야죠. 그래야지 보행감이 좋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걷는데 그 보도에 물이 막 흥건하게 고여 있으면은 보행감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의 경우는 그 지표 배수, 표면 배수 그 기울기가 거의 2% 정도 줍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표면에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표면 배수를 주는데 그게 한 2% 정도 된다. 모든 포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표에 포장 재료별 특성과 그 적용 공간, 그 다음에 그 명칭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콘크리트부터 먼저 볼까요? 콘크리트는 아스팔트와 투수 콘크리트, 그냥 일반 콘크리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도로나 주차장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투수 콘크리트라 그래가지고 원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불투수성이에요. 불투수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물이 안 빠진다고요. 물이 안 빠지는데 안 빠지니까 표면 배수로 흘러가다 보니까 뭐 비가 엄청 많이 오게 되면 막 물 막 넘쳐 흐르고 막 이런 일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이 투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포장재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진다고 해서 투수 콘크리트인 겁니다. 그래서 투수 콘크리트의 경우는 이제 광장에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콘크리트의 경우는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재료에서도 언급하지만 내구성이 좋습니다. 유지 관리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차가 지나가거나 무거운 것이 하중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이런 튼튼한 강도가 좋은 포장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블럭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인도에 있는 블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블럭은 블럭 밑에 모래로 되어 있어요. 아마 그 한국 사람이라면 블럭을 다시 교체하는 걸 아마 안 보신 분이 아마 없을 건데요. 블럭 교체하는 걸 보면은 그 밑에 모래가 깔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얘는 그래서 블럭을 걷어내고 모래를 다시 평탄한 다음에 다른 재료로 다시 깔기. 그러니까 보수, 유지 보수가 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보행로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연 소재로 된 우리 보통 친환경 흙포장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마사토나 모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단점은 좀 있죠.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흥건하거나 물이 잘 안 빠지거나 흙탕물이 되거나 진땅이 되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요즘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카프 포장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카프 포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친환경 흙포장 지금 얘기한 마사토 같은 거에다가 접착력을 좋은 그러니까 시멘트를 조금 섞어요.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10% 정도를 섞어서 만든 포장을 흙에다가 황토라든지 마사토에다가 접착력을 높이는 시멘트나 이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10% 정도 섞어서 하는 것을 우리 카프 포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친환경 흙 포장이라고, 천연 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에 한 번씩 문제가 나오니까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된 포장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석, 뭐 사고석, 자연석, 뭐 주로 이제 이런 돌로 한 것은 대부분 화강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채취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강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타일, 뭐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장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림 보시면 포장의 평면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면 벽돌 포장 혹은 판석 포장, 이런 아스콘 포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혹 재료의 표기 방법을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이제 차후에 도면 그리실 때 포장의 평면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경 시설물 설계인데요. 조경 시설물 설계 기준 보시면 일단은 먼저 분류를 해놨습니다. 휴게인지 편익인지 유희인지 그 유형과 그 해당되는 시설물을 한번 그림 표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는 그림 평면 표현으로 된 시설물의 평면 표현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뭐 육각정자라든지 파고라, 그 다음에 뭐 조명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놀이시설물 그림이 평면도로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도면 그리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하나씩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인데요. 휴게시설, 조경시설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마 휴게시설일 겁니다. 여러분이 공원에 가거나 혹은 거리를 걸을 때 잠시 쉴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아마 의자, 벤치를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 전에 그늘을 주는 퍼걸러, 파고라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일단 그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퍼걸러는 일단 첫 번째 이제 배치, 위치인데요. 조망이 좋고 한적한 휴게 공간, 뭐 통경선이 끝나는 부분, 혹은 너무 중앙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시설물은 동선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시설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벤치든 놀이시설이든 이런 거는 모든
특히 휴게 시설물은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정가운데다가 시설물을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항상 한쪽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통행하시는데 정가운데에 벤치가 있거나 파고라가 있거나 뭐 안내판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 반드시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파고라 같은 경우는 높이를 이야기해 놨는데요. 높이는 2.2에서 2.7 정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높이니까 옆에서 본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붕이에요. 이게 기둥입니다. 이게 이제 지면이 될 거고, 얘가 이제 밑에 이렇게 기초로 묻었겠죠. 얘는 GL이고요. 그랬을 때 이 높이가 2.2에서 2.7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총 높이가 3m를 넘지 않습니다. 3m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항상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2m가 넘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높이여야 되는 거죠. 파고라 가는데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2.2m에서 2.7m. 그럼 더 높이지. 한 4m 정도 하지. 그건 또 안 돼요. 왜? 그늘이, 햇빛이 있을 때 그늘을 우리가 쉬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건데 너무 높아버리면 여기 그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적당한 높이가 요 정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둥과 기둥 사이는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양팔을 벌렸을 때 길이가 한 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너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설계 기준입니다. 이거에 부합하게 한다면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고, 뭐 2.2가 아니고 뭐 2.5가 될 수도 있고 2.7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작거나 높이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이 간격이 너무 좁지 않게 만들어라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벤치인데요. 자, 벤치는 여러분이 앉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의자가 되겠죠. 의자는 평의자와 혹은 등의자, 혹은 평벤치, 등벤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등받이가 있냐 없냐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벤치의 규격은 1인용은 45에서 47.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책상에 앉는 의자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1인용 벤치는 그렇게 자주 만나볼 수 없죠. 대부분 2인용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인용은 120, 3인용은 180입니다. 120은 두 사람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앉아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은판의 높이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돼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고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겠죠. 자, 이 높이가, 앉은판의 높이가 여기 보시면 34에서 46이라고 그랬어요. 이 높이는 여러분이 앉았을 때 무릎이 굽혀지고 발바닥이 땅에 붙는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가 너무 꺾인다거나 혹은 발바닥이 너무 들린다거나 하면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방 제가 2인용은 120이라고 말씀드렸죠. 120cm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폭은 38에서 45. 이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38에서 45. 왜냐하면 우리가 엉덩이를 대고 앉았을 때 뒷길이가 너무 넓으면 엉덩이가 발이 벌떡 들리죠. 그리고 너무 넓을 이유가 없죠. 우리 엉덩이만 딱 대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우리가 뭐 침대처럼 누울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등받이의 각도는 96에서 110도.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등받이가 있다면 이제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도, 그럼 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옆에서 본 모습은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등받이의 각도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96에서 11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프랜차이즈 혹은 뭐 KFC나 롯데리아나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의자가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 90도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경 공간에서의 벤치의 역할은, 의자의 역할은 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장시간 머무르는 곳에는 110도, 조금 잠깐 머무르는 곳에는 96도 정도로 등벤치의 각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벤치를 보면 휴지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원에 휴지통을 많이 없애가지고 휴지통이 많이 보기 힘들 겁니다. 보통 그래서 공원 입구나 뭐 아니면 화장실 근처에만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고,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설계 기준에 벤치 2개나 3개가 있으면 휴지통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설계 기준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지면서 뭐가 나왔냐면, 혹시 만약에 휴지통을 배치를 해야 된다면 의자에 너무 붙여놓지는 말란 얘기죠. 냄새 나잖아요. 우리가 거기 오래 앉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격거리는 90cm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음수전. 자, 나왔죠. 아까 제가 식수대 설명할 때 음수전은 우리 물 마시는 곳입니다. 음수전과는 적어도 150 이상 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관리시설에는 휴지통, 음수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휴지통, 조금 전에 금방 얘기한 휴지통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휴지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라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뚜껑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죠? 네, 요렇게 보시면 입식은 70에서 100, 좌식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직경이 50에서 60cm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파이로 표현하죠, 직경을. 그래서 500에서 600 정도로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기준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글로 보는 거는 딱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실물을 제가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음수전, 물 마시는 곳이라 그랬어요. 얘는 물이 잘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경사를 준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얘 설치해야 되는 것,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을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늘지거나 습하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곳에는 음수전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실. 뭐 1인당 1평이라네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라든지 볼라드. 자, 이 볼라드는 우리 횡단보도에 보시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이렇게 그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차가 보행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볼라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행자와 차량 교통의 분리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고, 이 배치 간격은 약 2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랜터는 좀 전에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비슷해요. 그 높이차. 지형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플랜터를 설치하기도 한다. 자, 아까 얘기한 플랜터의 얘기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아까는 이렇게 인공지반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플랜터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형 극복차를 위한 플랜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계단을 그렸을 겁니다. 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올라가는데, 보통 계단 옆에 이렇게 관목을 식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제 옆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양옆에
양옆에 식재를 하죠. 그걸 이제 우리는 플랜터라고 이야기한다. 자, 다음은 수목보 덮개. 우리 가로수에 보면 가로수 밑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뭔가 설치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나무 뿌리를 못 밟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목보호판입니다. 뿌리를 보호하고 다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수목보호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울타리. 우리 이제 울타리를 펜스라고 얘기합니다. 울타리, 펜스, 아니면 뭐 펜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울타리는 이제 그 높이에 따른 기능이 있는데요. 울타리가 낮으면 경계의 역할만 합니다. 울타리가 낮으면 우리가 살짝 이렇게 싹 넘어가기도 하긴 해요. 하지만 공간이 나눠졌다라는 건 우리가 인지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단순 경계 표시로 봐요. 50cm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무릎 밑에 울타리가 돼 있으면 아, 여기는 공간과 공간을 분리한 경계를 표시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슴팍 높이 0.8에서 1.2가 되면은 출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예. 하지만 우리가 시선으로는 보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제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높이 정도 키가 넘어가면은 완전히 침입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담장을 생각하면 돼요. 집 담장. 요즘에는 뭐 이제 집 담장을 낮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울타리를 설치할 때 높이를 이만큼 한다는 거는 너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인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이에 따른 그 기능,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표시하셨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놀이시설인데요. 조경시설물 중에 우리가 휴게시설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놀이시설물입니다. 놀이시설물은 아이들 공원에, 어린이 공원에,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미끄럼, 시소, 그네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뛰놀기도 하지만 굉장히 동적인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놀이시설과 놀이시설 간의 이격거리는 한 1m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상충하지 않도록 동선이 그러니까 겹쳐지지 않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럼을 타고 딱 내려왔는데 바로 앞에 놀이시설물이 연결해서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들끼리 부딪히거나 다칠 수 있죠. 그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설물과 시설물은 동선이 만나지 않도록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네나 미끄럼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눈부시지 않도록 그 활주판이라든지 그네 타는 방향이 되도록이면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미끄럼대부터 볼까요? 미끄럼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타는 데가 있고 이제 기둥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탈 겁니다, 아이들이. 이걸 우리는 활주판이라 그래요. 너무 각도가 너무 크게 됐네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겠죠. 손잡이가 있을 거고요. 이 각도가 약 30도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애가 있겠죠. 여기 애가 탈 거예요. 활주판. 각도는 약 30도 정도. 여기 보시면 지면과의 각도가 30에서 30도. 높이는 유아용하고 여기 보면 어린이용으로 해가지고요. 이 높이가 여기 보시면 2.2m, 뭐 2.5m 하기도 하는데 유아용의 경우는 좀 낮죠. 좀 낮게 그리시면 됩니다. 한 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자, 활주판과 지면과의 각도는 30에서 35도. 1인용 너비는 그러니까 활주판 타고 내려가는 너비는 적어도 40cm 이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워낙 넓게도 나오더라고요. 뭐 50이 아니라 한 7, 80 정도 넓게 활주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면과 좀 떨어져야 돼요. 요 지면과 한 10cm 정도. 그 다음에 딱 애들이 내려와서 잠깐 멈추는 곳 있죠? 이것도 여기 보시면 착지면은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 착지 요 판은 얘도 한 50cm 정도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애들이 탁 내려왔을 때 땅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앉아서 탁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계단의 각도는 한 70도 정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린 것처럼 난간 손잡이가 있어야겠죠. 시소는 이연식의 경우 길이는 3.6m, 폭은 1.8m. 시소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이연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겠죠. 아이들이 타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총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6이라고 그랬어요. 3.6m. 요즘에는 여기 밑에 옛날에는 이렇게 뭔지 아시죠? 타이어 반 해가지고 엉덩방아 찢지 않게 요 밑에다가 타이어 반 자른 거 다 밑에다 땅바닥에 해놨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너무 경사가 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면에 얘가 있으면 요렇게 돼 있겠죠. 요렇게 돼 있겠죠. 이 각도가 너무 과하지 않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런 거 설명을 하면 여러분 주변의 놀이터에 혹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있는 놀이시설물을 생각하면 아, 그랬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네. 그네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남북 방향이나 아이들 타는 거 북향이나 동양 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네와 그네 사이는 뭐 80cm, 안장과 모래밭의 높이는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은요. 자, 요게 이제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네가 요렇게 내려오겠죠. 여기 안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이 타는 곳. 이 높이가 의자처럼 살짝 떠야 돼요. 너무 붙거나 너무 높으면 엉덩이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면 안장과 모래바가의 사이가 이게 35에서 45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혹시 벤치에 안전판 높이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의자 높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모양을 생각하시면 뭐 느낌적으로 아실 겁니다. 모래사장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그네시설 미끄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적인 놀이시설이라면 얘는 굉장히 정적인 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앉아서 뭐 두꺼비집을 만들거나 소꿉놀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곳이죠. 크기는 30제곱미터로 그 깊이는 그러니까 30cm 이상 모래를 포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 같은 게 박혔을 때 쑥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 안내 표지판, 조명시설, 편의시설, 주차시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안내 표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시설 입구에 한다는 것과 가시성이 높은 눈에 딱 식별이 가능한 색깔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의 경우는 최소 조도가 0.5룩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은 보통 3룩스가 좋긴 해요. 3룩스가 좋은데 이 조명은 최소화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소 0.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은 땅 뭐 이런 게 있다, 전망대 주차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주차장의 경우는 그 규격은 이거는 딱 정해진 겁니다. 일반형은 2.3에 5m, 그 다음에 장애인은 3.3에 5.0m 이상. 이거 규격은 밑줄 한번 더 치시고 반드시 외우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경 설계 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너무 이거 외울 거 수치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경 시설물 이런 것들은 사람 몸에 맞춘 치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아마
휴먼 스케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할 건데 사람 몸 크기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파고라의 기둥의 높이 혹은 너비, 벤치의 높이, 너비, 각도 이런 것들은 다 사람 몸에 편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놀이시설은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요. 찾기가 그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알려드린 치수를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다못해 여러분이 매일 공원에 가셨다, 뭐 혹은 산책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경험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면 더 숙지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조경 설계 기준이었습니다.